이번 시간에는 정책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 방법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굳이 문제 보지 않더라도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이행 분석이 있습니다.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산출 분석, 프로덕트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행 분석은 퍼포먼스 아날리시스에서 성과 분석, 효과성,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성과 분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는 산출 분석 대신 산물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 모형, 즉 과정 분석, 산출 분석, 그리고 이행 분석에서 4가지 선택의 차원,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과 3가지 축, 가치, 이론, 대안을 이용하여 정책 설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분석했다. 정책 분석 접근은 뒤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3가지 축, 가치, 이론, 대안은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 4가지 선택의 차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할당,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급여,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재원, 그리고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이냐, 전달, 이렇게 하는 것은 산출 분석 또는 산물 분석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 접근해 주시고, 5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알로케이션, 대상, 그때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선별주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편주의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표 효율성은 낮습니다. 목표 효율성은 대상에 대한 집중도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에서 목표 효율성이 높고, 보편주의는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자격관리가 용이하다. 선별주의는 철저한 조사, 보통 자산조사를 합니다만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야 되지만, 보편주의는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선별 과정이나 대상자 자격관리가 용이합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보면은 소극국가, 소위 자유방임을 바탕으로 하는 소극국가,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순수 자본주의 국가 시대에서는 열심히 각자 저마다 노력하면 각자도 잘 살겠지만, 그것이 넘쳐서 의도했던 안 했던 관련 없이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 공공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공공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는데, 문제는 누군가든지 보면은 옛날보다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모두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산다는 사람들도 왠지 잘 산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우리가 이 자유방임주의에는 시장 맹신주의, 시장기구의 자동조절 기능,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에 의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다 모두 시장기구의 자동조절 기능이 다 모두를 잘 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장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복지국가가 되겠는데, 복지국가에서는 누구나 일정선 이상은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해서 보편주의 운영 이념으로, 제도적 복지 모형으로 이렇게 운영되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삶의 질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은 결국에 전에보다는 모두가 잘 살다는 노력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1970년대에 도래한 정부 실패, 정부 비대화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의존성의 심화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처리즘을 가지고 설명해 본 것처럼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장기보호에서 단기보호로, 국가에 의한 삶에서 자기 자립자조에 의한 삶으로 전환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복지국가의 운영 이념이 되겠습니다. 정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것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선별주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영국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보편주의 운영 이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선별주의는 대상자만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맞는 거죠. 선별주의는 욕구를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책 대상을 대상한다. 그래서 모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엄격히 선별해서 돕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보편주의 자격 기준을 설정이 용이하다. 선별주의는 철저한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어야 하지만 보편주의는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아주 쉽습니다. 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별주의도 마찬가지로 효과성, 그리고 보편주의도 다 효과성은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설서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54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의 핵심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교재에서 우리가 또 판서까지도 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가 있습니다. 귀속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귀속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범주적 할당 기준이죠. 그에 비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사람, 어떤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범주적 할당 기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진단, 전문가의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자산조사, 경제적 여건조사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개별적 대상자, 개별적 욕구, 개별적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의 인정액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비율 이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뭐예요? 부양 의무자 조건과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니까 자산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조사.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뭐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의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득과 재산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216으로 넘어가면 55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 오래간만에 보는 문제입니다. 낙인, 스티그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회보험 대상자는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죠. 자기 자금 적립이 났다가 자기가 쓰기 때문에 낙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낙인은 수급자라고 불리우는 공공부조 대상에서 낙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권리보다 시혜적 성격으로 주어질 때 낙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 시혜, 시혜의 대상자가 된다고 할 때 낙인 발생합니다. 낙인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렇죠. 소득조사는 자산조사보다 낙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신용정보, 금융정보, 보험정보까지 사사지식인데 비해서 소득조사는 매월 입금이 되는 소득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낙인 발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위원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답은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은 이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고, 57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인구학적 조건 연령 나와 있죠.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그리고 70%가 되도록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학적 조건이 그리고 소득 인정액 조건, 자산 조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맞는 것이 되겠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 종류별 비율 이하인 사람 이렇게 하고 있죠. 때문에 인구학적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으로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자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바로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를 분류해야 되겠지요. 그건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자산조사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 자산조사와 그리고 중증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고 국민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학적 조건이 있지요. 그러나 자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진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아닌지 그래서 연령과 인구학적 조건인 연령과 그리고 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기는 자산조사 필요 없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에서 60세의 범위를 대상자로 하되 60세를 넘게 되면 그래서 거주 요건, 국적 요건, 그리고 연령인 인구학적 조건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8번 나와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 후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 보호수당을 보면 장애수당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그럼 경제적 수준은 자산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장애 정도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연령이 18세 미만이라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을 주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타다가 나이가 18세를 넘어서면 장애수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구학적 조건이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조사, 경제적 수준, 그리고 장애 정도,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령, 인구학적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전문가 판단, 이게 진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산조사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기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9번에 보면 이제는 두 번째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급여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급여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기여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급여의 형태,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현물급여의 단점입니다. 현물급여는 자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지요. 현물급여의 단점이라고 해서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현물로 하기 때문에 동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티그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현물급여의 단점입니다.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 왜냐하면 자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물급여입니다.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 정책 효율성이 높은 것은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인간 존엄성 유지. 역시 현금급여만큼 높은 것이 없죠. 현금급여는 인간 존엄성을 높이는 데 최고의 약품입니다. 자기 선택권, 소비자 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역시 현물급여죠. 규모의 경제는 현물급여에서 사용을 합니다. 증서, 바우처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은 낮지만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이건 앞뒤가 바뀌어져 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현물급여나 현금급여만큼 그에 못지않게 출제되는 것 아니면 동시에 같이 나온 것이 바로 바우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우처 나와 있습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이면서도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하고 동시에 현금급여처럼 사용하게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현금급여의 단점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사용하게 함으로써 현물급여의 단점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금급여의 단점도 제거하는 것이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바우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원 지급을 공급자에게 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수급자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자 측에서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말하자면 끌어당기기 위한 품질 경쟁을 위한 품질 제고를 위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금급여와는 오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급여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이 높죠. 현물급여는 소비자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요. 1번 잘못 읽었군요. 현금급여와는 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아주 좋지 않습니까? 현금급여. 다음에 거기 보면 서비스 공급자 나와 있네요. 서비스 공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다음에 급여의 양에 대한 통제 효과 있습니다. 재원을 얻으려도 일괄 모든 전액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제공할 적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만큼 쓰도록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선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가 서비스 질 경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여기 보면 답은 5번이 되겠군요. 5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면 1번은 뭘까? 1번. 현금급여의 단점은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틀렸을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바로 그게 틀린 거죠. 원천적으로. 바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우처와 같은 것이 많은 상품권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상품권이 상당히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남용의 현금급여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제공한다는 바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61번 다음의 급여 형태는 참여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로 구성된다. 참여란 말이 나와 있군요. 서비스 대상자나 급여 수급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하는 것은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바우처가 되겠네요.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재분배한다. 자, 이런 보면은 그런데 배화 이거 보면 갑자기 통제력이 바우처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란 말이 나와 있고 거버넌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급여, 현금급여, 기회, 권력, 바우처가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란 말이 나와 있고 영향력의 재분배 개념으로 나올 적에 이것은 권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답은 5번 나와 있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급여와 급여 형태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또 유족연금의 대상이 없다는 사망일시금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현금급여로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거죠. 산재보험은 8종 급여가 있는데 요양급여 이에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그다음에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지만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입니다. 휴업급여 평균 임금의 70%로 제공하는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에 나와 있는 4가지는 모두 현금급여입니다.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사업 그 비용을 자체 내도록 정부에서 쓰는 것이고 휴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모두 현금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입니까? 통상임금 40%를 원칙으로 하되 상한선 100만원, 하한선 50만원으로 이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되 상한액 원칙적으로 90일 기준 405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구직급여 당연히 마지막 이직일 당시 평균 임금을 기초 1회, 기초 1회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상한선을 86,000원, 그리고 그거의 50%를 구직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맞는 것이 되겠지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현물급여, 다음에 요양비, 출산비는 현금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장애인 보장구급여, 현금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은 바우처가 되겠는데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뭐 5번은 안 봐도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공공재원은 조세가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불리우는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공제와 같은 이런 소위 조세비용 또는 조세 지출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조세 지출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맞습니다.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보통 조세의 장점은 누진성이 있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떤 경우보다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높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고 그냥 불러줄 때 조세라고 불러서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거죠. 사회보험료. 그래서 3번은 놔둬보겠습니다.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어찌 보면 사회보장성 조세인 사회보험료 자체도 바로 목적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금의 제도에는 뭐 직접세, 간접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목적에 따라서 일반세, 특수세도 있고 다 그러는데 다 여기도 재원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5번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당연한 말이죠. 목적세, 어찌 보면 사회보장에 관련된 세금은 대부분이 목적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서 64번으로 가보셔 보시면 219페이지 64번입니다. 사회복지제도에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거기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기업복지기금이나 본인부담금이나 즉 사용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이라고 그러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전부 민간재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재원, 보험료, 퇴직급여는 이것은 기업의 기업복지기금이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게 공공재원은 뭐 니은번과 리을번, 3번. 괜히 번이 풀었군요. 다음에 6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목적세와 사회보험, 목적세도 사회복지 재원에 들어가는 거죠. 세금이니까 조세 아니겠습니까?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목적세 당연히 세금이니까 국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는 것이고, 사회보험료 역시 국가의 단독 경영체제에서 국가가 법으로 강제 징수합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결국에 답이라고 하는 것은 3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기억번이 빠지는 순간 3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목적세는 국가가 징수하고 사회보험료는 민간이 징수한다?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사회보험료는 어디에 징수합니까? 모두 일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운영하되 부과는 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이렇게 부과를 하겠지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합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그러면 답은 뭐 4번밖에 없군요. 목적세는 재원의 용도를 정하지만 사회보험료는 재원의 용도를 정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목적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실업급여 비용으로 쓰도록 하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급여 비용, 출산 전후 휴가 기부 비용으로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용도가 있습니다. 틀린 거죠. 목적세의 부담자 수혜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도가 높죠. 답은 니을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이전 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에는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수급자의 수나 수급자의 종류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 또는 재정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정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범주적 보조금, 총액 또는 포괄 보조금 그리고 일반 교부금이 있습니다.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컬 그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상세한 세부 내용까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항목과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바로 범주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총액 보조금 또는 포괄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큰 덩어리 기능별로만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보내고 그에 관련된 세부 항목이나 세부 지출 명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 방법을 바로 여기 나오는 총액 보조금 또는 포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교부금은 전액 그냥 한 덩어리로만 내려주고 나머지 모든 세부 항목이나 지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교부세라고 부르기도 하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큰 것은 일반 교부금, 그 다음에 총액 또는 포괄 보조금 또는 기능별 보조금, 거의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범주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번 220페이지로 넘어가면 67번 나와 있죠.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는 옛날에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를 시켜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자녀가 있는 워킹푸어,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무엇을 제공한다? 급여? 현금 급여로 제공합니다. 무슨 도로 운영한다? 조세로 운영하되 어디에서 관리한다? 전달체계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워킹푸어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워킹푸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조건과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극빈 근로자 가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넓어서 보험 설계다 이런 것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도 범위에 왜냐하면 극빈 근로자 가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자에는 영세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는 거 보시면서 거기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연령 조건은 뭐냐면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제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소득, 부부합산 총 소득 조건인데 부부합산 소득 조건으로 부부합산해서 부부합산 소득 조건을 할 적에도 거기는 3가지로 범주를 지었습니다.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 가구에서는 1,300만 원, 헛벌이 가구에서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에서는 2,500만 원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급되는 두 번째 급여, 현금 급여를 얼마를 주냐면 단독 가구는 70만 원,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27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5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재산 요건. 그래서 1억, 이 전 가족에 있는 그 재산 요건이 1억 미만이면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1억이 넘어서 1억 4천까지가 되면 지급액의 50%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자, 자녀 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을 차등화했다. 그러니까 범주화해서 3개의 범주로 했죠.
주무부서는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증대와 소득 증대와 근로 유인을 목표로 한다. EITC 제도를 모델로 한다. 말하자면 근로소득 보전세제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홈페이지도 eitc.go.kr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강구간이 되어 있다. 자, 기술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68번을 보시면, 자, 68번은 뭐 여러분들이 전달체계에 대한 원칙이니까 한번 보시고 69번을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죠? 거시적으로 통합이나 평등 구현은 공공부문, 그중에 중앙정부가 훨씬 더 유리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역시 클라이언트에 가까운 쪽에 있는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복지기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좋습니다. 답은 69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21페이지 70번에 보시면 역시 복지 전달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그렇죠?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과나 이후 지단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보통 행복이음이한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의 타 부처 복지 사업도 포괄되어 있다. 좋습니다. 여긴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경쟁은 사회복지 기관을 클라이언트 욕구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경쟁은 사회 클라이언트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육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이다. 그래서 맞춤형을 하는 데는 개별 사례관리가 참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장려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비책임성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장려한다. 맞아. 급여로 본다면 권력을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기관의 책임성이 또 높아질 수가 있다. 사회복지기관 간 협력 강화는 전달체계의 단편성을 줄일 수가 있다. 바로 기관 간 협력성을 우리가 통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통합성, 기관 간 협력성은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나 또 다변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22페이지에서 이번 시간에는 산출 분석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 무슨 돈으로 운영하느냐, 누가 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느냐, 거기를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22페이지 7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